인문 7강 지문 좀 중요한 지문입니다. 문제 유형 먼저 확인하세요. 페이지 75쪽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통틀어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글의 내용 전체를 OX로 뭐 해봐야 돼? 맞춰봐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2번 문제, 윗글 바탕으로 보기의 각 진술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추론 문제죠? 3번 문제, 보기 딜레마 논증에서 기억의 방법을 쓴 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억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4번은요, 보기가 배중률에 대한 비판이랍니다. 그럼 이 배중률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윗글 바탕으로 또 뭐 해야 돼? 판단해야겠죠? 요거 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문 내용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뭐까지 다 해야 돼? 추론까지 해내셔야지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부터 갑니다. 정민이 너무 졸리면 뒤에가 서라. 졸지 말고. 자, 1문단 먼저 문장은 몇 개 없는데요. 오늘의 화제가 뭐라는 거 지금 알려주고 있어? 딜레마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죠?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 그래서 논증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 때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대. 얘들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뭐? 형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자, P이거나 Q이다. 만약 P라면 뭐다? R이래. 만약 Q라면 뭐래? R이다. 따라서 뭐다? R이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대. 뭔 말인지 이해되냐? P 혹은 Q란 말이야. 만약 P라면 어디로 떨어진대? R로 된대. 근데 Q라면 뭐가 된대? 또 R이래. 됐냐? 따라서 결론은 이 값이 돼 또 R. 이 값이 돼 또 R이니까 결론은 따라서 뭐가 됐다는 거야? R이다. 이렇게 가는 게 논증의 뭐를 보여주고 있어? 형식 구조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해줄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이거에 대해서 뭐 해줄 거야?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어떻게 설명 들어가나 볼게요.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뭐가 나온다는 거야? R이 나온다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라고 말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니? 앞에 나와 있던 그 논증 형식에 대해서 뭐 해준 거야? 뭐 해준 거야? 설명해 준 거죠. 아, 내 말 이해됐니? 뭘 선택하든지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야? R로 가버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모순관계와 반대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한대. 그럼 딜레마 논증을 이해하려면 뭐랑 뭐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모순관계라는 것과 무슨 관계? 반대관계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출제자가 여기 지문에서 이해해야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뭐 해줄까? 설명해 주겠죠? 선생님이 임의로 뭐랑 뭐로 지금 배열해 놓은 거야. A랑 B로 배열해 놨습니다. 가보자고.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이거나 Q이다 해서 P와 Q가 무슨 관계? 모순관계여야 된대. 이때 P와 Q가 모순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데 이때 P와 Q가 만약에 무슨 관계가 되면 반대관계가 되면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되고 상대방은 뭐에 빠지다?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면 둘의 관계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P와 Q가 모순관계를 만들어줘야지만 딜레마에 빠지고요. 반대관계가 돼버리면 딜레마에 빠져 안 빠져? 안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뭐랑 뭐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모순관계가 뭐고 반대관계가 뭔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질문해볼게. 딜레마에 빠뜨리려면 무슨 관계 문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모순관계. 반대관계가 되면 무슨 딜레마에 빠져 안 빠져?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세 번째 문단.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오르면, 자, 진술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온대?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잘못됐으면 다른 진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모순관계라고 한다. 아, 이게 무슨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어? 모순관계에 대한 설명이구나.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으면 또 다른 한쪽은 뭐한 거? 틀린 관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진술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모순관계. 그럼 두 진술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 뭐해? 틀리고요. 여기가 그러면 이쪽이 뭐해? 옳은 문장이 된다. 이 뜻이죠? 자, 예문 확인합시다. 여기가 상개념이잖아. 그에 대한 게 뭐 주고 있어? 예문 줬잖아. 예시 하개념 줬죠? 뭐래?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대.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이쪽에 맞으면 이쪽은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러야 되는 거지. 잘못돼야 되는 거지. 이쪽이 잘못됐으면 이쪽은 당연히 뭐 한 거고? 맞는 거고. 그래서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모순관계다 이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됐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관계이다. 자, 요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 얘네들은 다 무슨 관계 형식이라는 거야? 모순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무슨 진술이다? 옳은 진술이다. 얘들아 중요한 거 반드시 뭐라 그랬어? 반드시 옳은 진술이랍니다. 반드시.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줬어. 이거 지금 무슨 관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 그리고 무슨 관계에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뭐라는 진술이야? 옳은 거래.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진술 형식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배중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 뭐 또 나왔어? 배중률 나왔죠. 여기까지 됐냐? 된 거 같니? 됐어. 그 다음 또한 그랬으니까 내용 흐름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대로 추가됩니다.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은 뭐라고 한다? 무모순율이라는 말을 쓴대요. D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뭐래? 어떤 것이든 뭐면서? P이면서 뭐가 아니래? P가 아닌 것일 수는 없다. 라는 진술도 형식상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아니 P니까 당연히 P가 아닌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무모순율. 모순이 없다는 거지. 무모순율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우선 그러면 C 새로운 개념 등장한 뭐 이해했어야 되고 배중률 그 다음에 뭐 또 이해했어야 돼? 무모순율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됐냐? 자 그 다음 가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는 원리를 보여주고요. 이게 뭐의 특징이야? 배중률의 특징입니다.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라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배중률은 어떤 진술이라고?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그르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무모순율은 뭐라고? 옳으면서 동시에 뭐 한 건 없다. 그른 진술은 없다. 옳은데 동시에 잘못됐어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배중률과 무모순율은 P는 P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인율과 함께 고대로부터 사고의 기본 법칙으로 일컬어진다. 이게 지금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거야. 고대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죠. 이해됐어요? 됐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더 가도 되니?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그 기본 법칙에 맞게끔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모순의 상황을 겪을 때도 많이 있다 이거야. 그보다는 이것들은 사고의 논리적 토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진술에 전제된 원리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된다. 그냥 기본적인 뭐일 뿐이다. 토대일 뿐이다. 항상 거기에 맞게끔 진술하는 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더 가도 되니? 다섯 번째 문단. 뭐 내용 얼마 없으니까. 한편 뒤집어집니다. 내용이 뭐 되고 있어? 한편 그랬으니까 내용이 뭐 되고 있어? 바뀌고 있죠? 자,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와, 지금까지 한 거 다 뭐 하고 있어? 뒤집지. 두 진술 사이에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뭐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대.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이게 반대관계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잠깐 이게 큰 틀이 무슨 관계랑 무슨 관계 설명하는 거였어? 모순관계랑 그 다음 무슨 관계? 반대관계 설명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라고 놓고 이걸 B로 놨잖아. 그제?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던 C하고 T 다 무슨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배중률도 그렇고 무모순율도 그렇고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모순관계 안에서 설명되는 하부 개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야? 반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어요. 반대관계라는 건 뭐라는 거야?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뭐 할 수 있다라는 진술. 틀릴 수 있다라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진술입니다. 다음의 진술은 그래서 무슨 관계에 있대? 반대관계랍니다. 자, 하개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다. 두 문장이 줬어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날씨가 추우면서 덥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춥지도 않고 이것의 부정, 덥지도 않다. 그것의 부정. 둘 다 그르다라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위 두 진술은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뭐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무슨 관계 문장이야? 반대관계의 문장입니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일종의 지시어 역할이지? 지금까지 말한 걸 뭐 하겠다는 거야? 요약 정리합니다. 이 말이지. 그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진술들 사이에 모순관계와 반대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사실은 논증을 잘하려면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모순관계랑 무슨 관계? 반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흑백사고의 오류도 그중 하나인데, 흑백사고 뭐지? 저는 하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 아, 이 새끼는 하얀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흑백 논리죠. 왜? 머릿속에 색깔이 두 가지밖에 없네. 하얀 거 아니면 뭐한 거? 검정, 까만 거. 내가 뭐라고 말했니? 하얀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상대방은 그럼 내가 뭐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 그럼 얘는 까만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내가 거꾸로 말했어. 잘못 말했어. 쏘리. 정신없다. 자, 흑백 사고의 오류도 그중 하나라. 이것은 사실은 반대관계의 두 진술을, 반대관계라는 거지? 왜? 둘 다 오를 순 없지만 둘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진술인데 무슨 관계인 것처럼, 모순 관계인 것처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라는 거야. 내 말 알겠니? 오케이, 됐어. 가령 한 번 더 얘기해줍니다.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모든 정치적 논쟁에서 옳고 상대편 정당은 항상 그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X는 전적으로 좋아 라는 진술은 X는 전적으로 나쁘다 라는 진술과 반대관계를 이루는 진술이다. 흑백사고의 오류는 이 두 진술이 둘 다 그럴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 흑백사고는 무슨 관계를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반대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루어지는 논중의 오류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됐냐?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됐으면 뭐야? 실문단?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랑 문단번호를 잘못 맡겼구나. 실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진술들 사이의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딜레마 논증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차이를 이용해서 딜레마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뭐로 피해간다라고 말한대? 뿔 사이로 피해간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즉 뿔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게 뭔 말인데? 논증관계를 뭐 하는 거야? 논증관계의 차이를, 모순관계랑 무슨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반대관계의 차이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합니다. 3번 먼저 볼게요. 자, 기억의 방법을 쓴 걸 찾으래. 기억의 방법이 뭐였어? 뿔 사이로 피해 나간다. 다시 말하면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의 차이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관계와 반대관계. 자, 내용 봅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쓸데없다. 그러죠? 알아서 하는 애들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쓸데없다. 왜? 해봤자 안 들으니까. 따라서 결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쓸데없다. 뭐야 이거. 사실은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어. 선택지 중에 어떤 내용을 찾으면 돼? 모순관계랑 반대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내 말 이해됐냐? 네. 그러면 자 1번 볼게.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 그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거 무슨 관계로 설명한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관계로 설명한 거지? 내 말 이해되겠냐? 이쪽은 모순관계로 이해했는데 이거는 반대관계로 말했으니까, 아, 논증의 방법, 이것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한 거 맞아 틀려? 맞지? 답 몇 번이야? 1번이야. 지금 이 문제 풀 때 핵심이 뭐야?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의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기억이 뭐였어? 밑줄 기억의 앞에 설명해줬잖아. 무슨 관계랑 무슨 관계? 모순관계랑 반대관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니? 그리고 선택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 걸 찾아야지 답이었던 거야. 반대관계를 말하는 걸 찾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거 두 가지 다, 두 진술이 다 성립이 안 되는 걸 찾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는 거야? 1번이다 이겁니다. 내 말 이해했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어서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윗글의 내용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중간에 한번 끊어서 좀 봐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문의 길이가 좀 짧아서 그냥 신나가지고 미친듯이 읽어버렸어. 자, 1번 갑니다. 둘 다 오를 수 있는 두 진술은, 둘 다 오를 수 있답니다. 모순관계도 반대관계도 아니다. 맞냐? 그렇지? 네, 둘 다 생각할 필요 없죠. 두 번째, 무모순율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두 진술이 모두 참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모순율의 특징 봐야겠네. 무모순율, 모순관계에 있는 건 둘 다 참이 아니다. 둘 다 이루어질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죠.
세 번째,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고가 있다고 해서 사고의 기본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사고의 기본 법칙, 모순관계, 반대관계인데 사람들이 항상 그걸 제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기본 베이스에는 깔려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 4번 봤어요. 딜레마 논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를 구성하는 두 진술이 무슨 관계여야 된다? 모순 관계여야 된다. 맞죠? 모순 관계인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어떤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반대 관계. 그지? 모순 관계랑 반대 관계의 차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뭐야, 그럼 답 나왔겠네. 뭐 적절하지 않은 거는. 5번이겠죠?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진술 중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다? 흑백사고의 오류다. 잘못된 거죠? 반대 관계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흑백사고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은 몇 번이다? 5번으로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의 각 진술의 관계를 적절하게 짝지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오, 가부터 가볼까?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대.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답니다. 허허, 말이 어려운데? 자, 모두 교복을 입고 있대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는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이 준술이 참이면, 이 준술이 올바르면, 이 준술도 맞니? 이 준술이 맞으면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그럼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요거가 맞니? 안 되죠. 그럼 반대관계는 성립되니? 반대관계가 성립되려면 이 둘 다가 무슨 관계여야 돼? 이 둘 다가 그르다가 나와야지. 그지?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되니? 다시. 우리 반 학생들은 지금 모두 교복을 입고 있대잖아. 그지? 이게 참이면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그랬어. 이거는 성립되니? 안 되지. 그럼 거꾸로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가 성립됐다고 치자. 그럼 얘는 성립되니? 그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반대 관계죠? 내 말 지금 이해됐니? 두 진술 다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관계. 반대 관계입니다. 자, 나를 볼게. 가수로 데뷔한 아이돌은 모두 연기자가 된다. 그랬네. 그럼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자가 되지 않은 아이돌이 있다. 그랬네. 그럼 모두 연기자가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있네. 그럼 이 진술에 대한 뭐가 나왔어? 반대 개념 나왔으니까 모순 관계 나왔죠? 그래. 얘네 둘을 그대로 무슨 관계야? 모순 관계지. 뭐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세 번째 보세요. 이 소시지에는 돼지고기가 적어도 50%가 들어있다. 그랬어. 근데 이 소시지에는 돼지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50%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랬어. 그럼 얘가 성립되면 얘가 뭐해? 잘못된 말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의 관계는 또 무슨 관계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나랑 무슨 관계야? 모순 관계 되는 거죠. 답 그럼 몇 번 가야 돼? 4번이냐? 3번, 5번이죠? 내 말 이해했니? 네, 이거 사례 적용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적용 문제 한 번 더 나옵니다. 4번 문제 보세요. 자, 4번 보시면요. 보기는 이번에 뭐에 대한 거래? 배중률에 대한 건데 그 배중률을 뭐 했어? 비판했습니다. 어디가? 보기가. 지문 말고 보기가. 지문은 오히려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 배중률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보기가 배중률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세요. 그랬어. 자, 윗글은 배중률의 특징을 얘기했고요. 여기는 그 배중률에 대해서 뭐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가볼게요. 배중률은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반드시 옳음으로 P이다라는 진술과 P가 아니다라는 진술 사이에 어떠한 중간 지대도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가 배중률입니다. 그리고 배중률은 이미 지문에서 언급이 됐던 거지. 그런데 무엇이 됐든 그것이 P이거나 P가 아닌 것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동차가 빠르게나 느리게 둘 중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은 빠르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은 관계가 있어. 느리지도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따라서 배중률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보기의 입장이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 지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 1번 보세요. 배중률은 모순관계와 반대관계 모두에 관한 법칙이므로 반대관계인 얘를 반례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틀렸죠? 오히려 반대관계를 통해서 배중률을 뭐 한 거야? 비판한 거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내 말 이해됐냐? 2번 갑니다. 배중률은 모순관계에 대한 법칙이고 자동차가 빠르다와 이 자동차가 느리다는 반대관계이므로 적절한 반례가 아니다. 그렇지? 얘네 둘은
반대 관계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A 진술도 잘못됐고 B 진술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 따라서 이 경우는 적절한 반례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배중률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한 거죠? 되네? 다음 그럼 몇 번 가는 거야? 2번이지 뭐. 의외로 쉽게 갔는데? 개념 이해됐냐? 자, 니네,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마 나왔을 텐데, 인문에서 이렇게 사고나 논증과 관련되는 지문 꽤 많이 나와. 니네 동백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내신 문제에서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 인문철학, 그치? 그래서 요거 개념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한번 연습을 하세요. 얘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지문입니다. 알겠니? 명심해라.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사회지문이에요. 114쪽으로 갑니다. 빨리 갑니다. 자, 114쪽에 문제 유형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문제 몇 개 던져주고 있어? 3개 던져주고 있습니다. 1번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묻고 있고요. 2번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비교입니다. 야, 기억, 니은, 비교 나왔으니까 특징 당연히 다 잡아놔야지 답 나오겠죠? 3번은 윗글 바탕으로 뭐를 이해하라 그랬어? 보기를 이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 전체 내용 다 읽으면서 일치 문제,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특징 정리해야지 되겠지? 1, 2번 먼저 풀고 마지막에 글 전체 내용 바탕으로 뭐 이해하면 돼? 3번 문제는 보기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봅시다. 승윤이 잠 깼니? 오케이. 자, 갑니다. 졸지 말고 일문단 보세요. 봤더니 당연히 화제 잡아야겠죠? 화제가 뭐야? 아,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던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나라를 지키는 거, 국가를 지키는 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네. 안보를 굳건해야 된다. 안보 문제가 위협받는다 등 같은 사용이 되고 있대. 전통적으로 안보는 우리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거, 전통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 이렇게 여겼대.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어디야? 네 번째 문장부터가 본게임이네. 그지? 자, 전통적으로는 이런데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이거지. 안보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다. 엄청난 상개념이죠? 보다 포괄적이다.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넓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왜 포괄적인지 얘기합니다. 안보는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에 대한 위협인가, 무엇에 대한 위협인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조건을 뭐로 나누겠대? 누구랑 뭐로? 무엇이라는 기준으로 나누겠다 이 말이네요. 안보의 대상을 인간으로 보게 되면 인간 안보가 되고요. 국제체제로 넓혀 생각하면 무슨 안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는 거야. 국제안보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출제자가 우리한테 안보의 개념을 나눴어. 무슨 안보와 무슨 안보? 인간 안보가 있고요. 또 무슨 안보가 있대? 국제 안보가 있어요. 이거지? 야, 선생님이 어제 집에 가면서 그 TV 그 DMB 있잖아. 그거 틀으면서 드라마를 소리로 듣고 있었는데, 야,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입시 보모? 드라마에서 이런 개념의 직업이 나와. 보모인데 입시 관련 보모야. 이거 몇 살 아이한테 이거 하는 거 같냐? 보모 나오는 거 보니까 적어도 중고딩은 아니지 않니? 야, 근데 뭐야? 입시지.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컨트롤을 안 하고 입시 보모가 따로 있어, 집에. 가정, 옛날식으로 말하면 입주 가정교사인 거지. 그래서 아이 뭐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 대학의 목표로 해서 이걸 하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의 그 소재를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있는 것들은 아예 집에다가 옛날엔 가정교사를 뒀었는데 이제는 아예 입시 보모, 아이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아예 딱 붙여놓는구나. 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단순히 드라마적인 소재일까? 아니면 요즘 그 개인으로 하는 게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선생님 때도 개인 입주 교사는 있었거든. 나도 처음에 그 입주 가정교사로 그 동교동에 갔다가 얼떨결에 학원 강사 쪽으로 흘러갔거든. 나도 용돈 벌려고, 그리고 숙식도 해결하려고 내 기숙사가 잘려가지고 기숙사 처음에 입시를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입주 가정교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럼 여러 가지가 해결되잖아. 그래서 딱 갔는데 결론은 그 학원 쪽으로 나를 유도를 하시더라고. 약간 그때 당시 약간 불법이었지. 걸리진 않았지만 여하튼 이런 개념을 들으면서 아이가 초딩이야, 초딩. 더 웃긴 거. 근데 그 입시 보모를 이제 채용을 했다? 채용을 받았어. 그랬더니 이 입시 보모가 자기의 건강검진표를 그 사모님한테 드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를 내가 컨트롤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아이의 건강검진표도 갖다 달래.
그러니까 엄마가 왜 아이에 그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입시 보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되게 빡세게 아이를 돌린다는 얘기지. 그럼 내 체계에 맞게끔 돌아가려면 아이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체력이 없는 아이는 내 그걸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먹는 걸 보더니 애가 먹는데 애 먹는 음식에 뭘 이렇게 편식을 애가 했나 봐. 뭘 이렇게 안 먹은 게 있었나 봐. 그랬더니 이거 생활습관 문제 있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입시 보모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무서운 세상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무서워. 그치? 그냥 단순히 드라마적 소재인지 실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여튼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안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인간 안보랑 무슨 개념으로 바꿔놨어? 국제 안보. 네,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디테일하게 좁혔어요. 그 다음 위협의 대상에 따라 경제 안보, 환경 안보 겁나 많아. 어디에도 안보가 안 들어가는 게 없네. 이는 지시합니다. 우리가 안보를 군사적 차원에서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봤다는 거지. 전통적 개념의 안보라는 거지. 근데 이제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도 약간 여기에 공감하는 게 특히 이거 식량도 그렇고 환경. 야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방향 쪽으로 공장지대를 다 옮기고 나니까 우리 지금 봄에 막 죽잖아.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거기서 다 불어오는 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럼 그것 때문에 진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공장 빨리 옮겨! 막 이러고 싶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약소국의 어떤 현실이지. 이해하냐? 그래 식량. 우리나라 먹고 있는 거에 거의 90% 이상 지금 다 우리 다 뭐 하고 있어? 수입이죠? 우리나라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하고 있던 그 식량 수입하고 있던 그 나라에서 식량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래. 우리 어떻게 돼야 돼? 다 손가락 빨아야 돼. 그지? 뭔 말인지 지금 이해했지? 그렇게 안보의 범위가 단순히 군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안보 범위가 무지하게 무대고 있다는 거야. 넓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갑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뭐 계속 내용 설명이죠 뭐. 안보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 아니라 나왔으니까 여기 일방적이면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오는 거야? 상대적이지 뭘. 위협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없애서 보안을 유지하려고 한다. 때때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어적 노력.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의 불안을 뭐 할 수도 있어? 증대시킬 수도 있어. 우리가 방어용으로 미사일을 구비했더니 상대방은 쟤네 뭐야? 방어용이야. 거짓말하네? 그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니네가 그걸로 우리 공격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더 큰 미사일을 준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죠? 네, 서로가 위협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충분히 안보 능력을 확보하여 위협에서 자유롭게 되면 내 안보는 확보되지만 상대는 나의 안보 능력 위에 위협을 오히려 느낄 수도 있다는 거야. 상황이 이랬죠? 이때 자 이것의 의미 상대 또한 안보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군사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죠. 이 방어적 행위는 또다시 나에게 위협으로 돼. 한 나라의 안보 추구 행위가 다른 상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상황. 즉 같은 말 뭐가 발생한대?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축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정리됩니까? 그 다음 갑니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해됐죠? 필자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떨어뜨려진다는 거야. 왜? 국방비만 다 지출하고 다른 쪽으로 돈을 못 쓰니까. 그래서 군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한다? 안보 딜레마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앞에 안보 개념을 확장한 다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어.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거죠. 별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안보 딜레마는 쌍방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온다. 상개념이죠? 왜 쌍방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까? 이에 국제적으로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안보의 개념이 마련됐대.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냈다고? 공동안보.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안보 딜레마에 의해서 무슨 개념을 아마 설명하려고 할까? 뭐 설명하는 거니? 공동안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나 가봅시다. 안보에서는 어떤 국가도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일방적 결정, 같은 말이래. 군비 증강에 의한 억지만으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직 상대국들과의 공존, 공영을 통해서만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군사적인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게 공동안보야. 공동안보의 핵심은 서로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공영해야 된다. 같이 누리자는 거죠. 이랬죠?
그 다음 결국 의미 부여합니다. 모든 국가는 군사적 억지를 통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지. 군축을 통해 공동안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위험에 처하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갖다 쓰라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 그런 게 일종의 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야? 공존과 공영. 물론 속을 뒤집어보면 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 우선 이런 게 있다 이거야. 그 다음 갑시다. 군축은 말 그대로 현존하는 무력수단을 절대적으로 축소하거나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군축의 개념 설명했어요. 군비 경쟁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보유한 무기체계나 병력을 다 뭐하는 거야? 감축하고 폐기하는 거다. 공동안보는 여기서 잠깐 공동안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군축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기를 다 뭐 해버려? 없애버려. 같이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동안보는 무모한 군비 경쟁을 방지하고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자는 이상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미국과 소련의 전략 무기를 감축협정, 중거리 미 핵미사일 폐기협정 등을 통해 실현된 바 있다. 이미 그런 걸 이루어낸 게 있다 이거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정말로 비핵화 확실하게 선언하고 우리 종전 선언하고 이러면 또 하나의 뭐가 형성되는 거야? 공동안보가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니? 갑자기 좀 불안해졌지 그지? 북한이 또 딴소리하고 막 이래서 딴소리 했다기보다 뭔가 또 있겠지? 그들 나름대로 뭐가 그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을 정도로 좀 똑똑해지지 않나? 아 언론이 말하면 다 100% 믿니? 믿어 그래요 믿어. 속은 편하지. 속은 편합니다. 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뭐가 또 있겠거니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영악해져가지고 절대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투표할 때 드러내지. 투표할 때 어디다 찍을 것이지. 여튼 그렇습니다. 내용 더 가도 되겠니? 아니면 문제 정리 한번 해야 되니? 빨리 결정해. 더 가도 되지? 별로 안 어렵잖아. 괜찮니? 네,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자. 그런데 뒤집어집니다. 공동안보의 개념이 강화되고 냉전시대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은 여전히 무슨 문제래? 심각하대. 그러면 이제 평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안보 위협. 안보 위협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던졌으니까 이제 왜 그런지 뭐 해줘야 될까? 설명하겠죠. 자, 그 이유 봅시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체들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연결고리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계속 상개념이지? 어떻게 수직적, 어떻게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설명 들어갑니다.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래. 어떠한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잖아? 그러면 순진하게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 성공만 보지 않죠? 위성을 발사하는 걸 성공했다면 거기다 폭탄 달면 뭐가 되는 거야? 미사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드론 막 날라다녀. 그지? 거기다 뭐 장착해. 수류탄 장착해서 조정하면 뭐 되는 거야? 폭탄이지? 한 끗 차이거든. 한 끗 차이. 아, 내 말 이해됐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걸 설명해줬어요. 자,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줬네. 하개념으로. 예를 들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주변국 포함한 여러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뭐하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영국이 탈퇴할 때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뭐가 많았어? 마이너스 점이 좀 있었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환율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전쟁 위협을 높일 수도 있으며, 그거 이해됐니? 나는 그냥 우리나라 환율을 조절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가 오히려 전쟁을 할 수도 있어. 어떤 나라의 선거 결과가 다른 나라의 경제에 뭐를 미칠 수도 있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사례가 너무 모여져서. 너무 복잡해서. 내 말 이해됐죠? 한 나라의 정책이나 국가 간 협약이 식량 위기나 에너지 위기를 일으켜 인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이런 위협적인 상황은 안보 딜레마와 구별되어 뭐라고 말한다? 신안보 딜레마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그럼 기존의 안보 딜레마는 사실은 어디에 조금 국한돼 있었어? 군사적인 거. 신안보 딜레마는 지금 말하는 이거, 수직적, 수평적, 이 복잡하게 얽힌 고리 속에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됐니?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신안보 딜레마의 극복 방안으로는,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IMF 있잖아. 물론 우리가 그 외환고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환율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가 된통 당한 거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국가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의 많은 인원들이 백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숙으로 끌려나갔어. 그럼 그 나라의 경제가 뭐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무너지잖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돈을 꼬았잖아. 다른 나라에서 돈 꼬은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을 빌려온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그걸 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갚았으니까 망정이지. 너네 돈 갚았는데 갚을 게 없으면 우리 뭐 해야 돼? 땅 내주고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군사적인 개념만으로 우리가 안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 다방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특히 정치나 이런 쪽에 정책, 정부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갑시다. 신안보의 극복 방안으로는 협력 안보가 강조되고 있다. 자, 이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방안 내가 나와야겠어. 해결 방안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 나오는 해결 방안은 뭐에 대해서야? 협력 안보입니다. 가보자고. 협력 안보는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안보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자는 것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하는 것, 즉 호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호혜가 뭐야?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주는 거야? 이익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협력 안보는 계속 협력 안보입니다. 자국의 노력만으로 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 안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더 강화된 형태다 이 말이지. 협력 안보에서는 안보 위협의 원천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안보 위협 원의 공통성, 전쟁에 피한 상호 생존이라는 점에서 안보상의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공동성, 안보 목표는 상대방을 안보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협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다 뭐의 특징이야? 협력 안보의 특징을 우리한테 쫙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갑시다. 한편 학계에서는 국가들이 서로 신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선의를 먼저 드러내어 상호 확증을 달성해야 한다는 신호 이론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신호 이론이 뭐래? 상대방에게 뭘 주는 거야? 확증을 주는 거. 나도 동참할 거야. 나를 믿으세요. 이걸 한다는 거죠. 신호 이론이라는 게 뭐냐? 각각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격차가 있을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개별 주체의 의사소통 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에도 봐봐. 트럼프랑 김정은이 각을 세우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중간에서 중지하는 거지. 이런 식의 안보가 다 뭐야? 협력 안보 중에서 무슨 이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신호 이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경우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대칭이 성립되잖아. 그때 우리가 제공을 한다는 거지. 서로 협력 관계니까. 내 말 이해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최종 결론. 안보라는 국제사회의 결정적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의에 입각한 뭐다? 호혜다. 야, 근데 이거 너무 핑크빛 전망인데? 어디 국가 간의 싸움에 선의가 어딨어, 선의가. 다 자국의 뭐에 의해서 움직여. 실제는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에 뭔가 이익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지. 그냥 착한 사람, 이걸로 움직이는 게 어딨어? 에이, 이 사람은 좀, 우리한테 교육 좀 받아야겠다. 그치? 너무 이상적, 도덕적 생각을 하고 있네. 여하튼 착한 사람인 건 맞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안보 딜레마,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 일으킬 때 있습니까? 그러죠? 네, 안보 문제. 협력 안보, 호혜를 근본으로 한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기존에 보유한 병력을 감축하는 거, 군축 얘기하는 거지, 공동안보 달성에 기여하는 거다. 맞습니까? 군축은 공동안보랑 관련 있는 거 맞았죠? 네, 맞네요. 신호이론 얘기합니다.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도모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5번이 그럼 답이겠네. 틀린 말.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 공동안보의 개념이 약화돼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지. 수직적, 수평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엉키면서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죠? 틀린 거에서 몇 번이다?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되면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답 나오죠. 2번 갑니다.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뭐야? 공동안보죠? 니은은 뭐였어? 신안보였습니다. 기억 그냥 안보. 오케이. 안보 딜레마. 니은이 신안보 딜레마. 자, 1번 갑시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안보 딜레마입니다. 위협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어? 우선은 여기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신안보의 특징이지. 그치? X. 두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안보 딜레마만 생각하자.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게만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지칭한다? 아니죠. 그건 아니었죠. 네,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신안보 딜레마입니다.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를 지칭한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지칭한 거야? 이게 아니죠. 사회가 뭐하면서 시대가 뭐하면서 국제사회가 뭐하면서 그렇지 복잡해지면서 오케이.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니은 영향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 발견. 오 맞죠. 그럼 기억과 달리 달리도 맞나? 달리도 꼭 확인해야 돼. 달리도 맞니? 그러지. 그러네. 답이네. 몇 번이야? 4번이 적절한 말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3번 갑니다. 자, 윗글 바탕으로 뭐를 이해해달라고 그랬어?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랬습니다. 보기에 어떤 상황이 나오나 보자. 이탈리아의 한 회사가 유해물질을 버렸어. 반입한 사건이 있었어.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나이지리아는 물론 주변 국가에서 식수오염과 대기오염이 발생했어. 그로 인해 각종 질병이 창궐해 어려움을 겪었어. 난리가 났다 이거죠. 이탈리아의 한 업체가 폐기물을 잘못 처리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이야. 이 사건으로 인해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가해서 바젤 협약을 맺었대. 협약은 전 지구를 위해 폐기물 처리를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유해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을 할 때는 교육국은 물론 경유국에도 알려야 된다. 그치? 지나가는 나라에도 알려야 된다라고 했대.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바젤 협약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했고요. 유해 폐기물이 국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 라는 안보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버리는 사람들이 맺은 협약이 아니라 버림을 당하는, 이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맺은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골라봅시다. 1번 갑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했다는 것은 내용이었지? 자, 의미 부여해보세요. 협력 안보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달성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협력 안보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 것이다. 설명돼 안 돼? 맞죠? 유해 폐기물이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은 포괄적 안보 개념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코코항에 반입된 유해 폐기물이 나이지리아 주변 국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어. 이것 안보 위협원의 공통성을 보여준다. 그러지? 하나의 안보 위협이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맞죠? 4번 바젤 협약에서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할 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뭐가 지나가는지 몰라. 모르지 않게끔 다 뭐 하겠다는 거야. 통보하겠다 이 말이죠? 되네요. 5번 후진국이 주도한 바젤 협약에서의 선진국이 동참한 것은 힘의 균형을 통해 안보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상적인 관점. 힘의 균형과 이거 지금 관련 있니? 그거 아니죠? 네, X. 답 몇 번이야? 5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시간 겁나 애매하네. 과학지문입니다. 네, 이번에도 과학지문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문제 유형 한번 싹 보세요. 내용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되죠? 네. 선생님이랑 내용 정리 같이 해보시고 네, 문제는 요거는 시간상으로 문제는 너희들한테 풀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괜찮겠지? 자, 과학기술 지문 갑니다. 154쪽이에요. 자, 1문단 봤습니다. 1문단 보고 화제 찾아봐.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심장 얘기하는 거죠? 심장의 활동 역할 뭐라는 거야? 펌프 작용을 하고요. 혈액을 생체 각 부분으로 보내줄 뿐 아니라 여기서 잠깐 생체가 뭐지? 살아있는 우리 몸. 죽은 몸은 사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신체 상태에 따라 혈액량을 조절하는 역할. 이런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다.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뭐의 역할을 알려줬어? 심장의 역할. 네. 오늘의 중심 화제는 누구라는 거야? 심장이란 얘기고요. 그 심장이 하는 뭐를 첫 번째 알려줬다? 역할을 알려줬어요. 인간의 심장은 상부에 좌우심방, 하부에 좌우심실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심장의 무엇도 알려주고 있어? 구조 알려주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정리할까? 이거 설명문이거든. 설명문은 무주하게 많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읽었으면 순간적으로 뭐하는 능력 키워야 된다 그랬어? 기억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됩니다. 네, 계속 갑니다. 자, 심방은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공간으로, 자, 심방의 특징 나옵니다. 혈액을 뭐 했다고? 공급받아. 우심방은 대정맥으로부터, 좌심방은 어디로부터? 폐정맥으로부터 혈액이 공급된다. 머릿속에 빨리 나눠야겠네. 심방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뭐랑 뭐? 우심방과 뭐? 좌심방이 있네요. 자, 우심방은 어디서 받는데? 우심방은 어디서 받았어? 대정맥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좌심방은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받았니?
정맥에서 받았죠? 맞냐? 그럼 정맥은 피를 심방에 모아주는 애야. 주는 애가 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심방 끝났어요. 이번에 뭐에 대한 얘기? 심실에 대한 얘기. 심실은 뭔데?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심실에서는 얘가 오히려 어디로 준대? 동맥으로 준다 이거죠. 맞냐? 우심실은 폐동맥으로, 자심실은 어디로? 대동맥으로 줍니다. 그랬습니다. 내용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거야. 우심실이 어디로 간다고? 우심실은 어디로 줘? 폐동맥으로 주고요. 자심실은 어디로 줘? 어디로 주니? 대동맥으로 줍니다. 맞냐? 오케이. 그 다음 또 내용 안 바뀌죠? 심방과 심실 사이와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뭐가 있대? 판막. 각각의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서 혈액이 뭐하는 걸 막는다? 역류하는 걸 막는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의 방향은 한쪽으로 뭐 돼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가다가 다시 돌리고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방실 판막과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하는 무슨 판막으로 볼 수 있다? 동맥 판막으로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뭐의 또 종류를 두 가지로 말해줬어. 판막의 종류를 두 가지로 얘기해줬어요. 이 말이네. 자, 칠판 봅니다. 그럼 1차 상황. 대정맥에서 들어왔어. 우심방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심실.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갈까? 해동맥. 그죠? 네, 요 라인들을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말 이해되겠냐?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두 번째 문단.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 후 다음 심방 수축이 일어날 때까지를 뭐라고 한다? 심장축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도 진짜 미치겠다. 문장마다 다 뭐야? 새로운 정보입니다. 문장마다. 내 말 알겠어? 설명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정보를 잘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야. 심장 주기를 분석해보면 우선 혈액이 심방에서 어디로 들어가? 심실로 들어오는 기관인 심실 확장기와 심실에 들어온 혈액이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가는 기관인 뭐 심실 수축기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피가 들어올 때는 아마 심실이 뭐 되는 것 같아? 커지는 것 같죠? 맞냐? 그 다음에 피가 나갈 때는 다시 심실이 뭐 하는 것 같아? 수축. 줄어드는 것 같죠? 그러면서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하는 게 바로 뭐의 움직임이야? 심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축기와 확장기는 각각 심실 수축기와 확장기에 선행하고 결과적으로 심방과 심실은 교대로 뭐한다? 수축하여 혈액을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수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려줬어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갑시다. 3문단 갑니다. 자, 이렇게 심장 주기 동안에는 심장 주기가 뭐였어? 확장기가 있고 뭐가 있고 수축기가 있고 이럴 때 뭐가 생긴다는 거야? 혈압이 변동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혈압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진짜 미치겠다. 이번엔 혈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 외워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는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표식이라도 남겨놓으라 그랬지.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다시 확인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간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말 알겠니? 오케이, 갑니다. 자, 심실의 수축 직전에는 심방 내압이 상승해서 방실 판막이 심실을 향해 열려 있다가 뭔 말이야? 심실이 뭐하기 직전? 심실이 뭐하기 직전? 수축하기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심방의 내압이 뭐해? 상승, 압력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방실 판막 심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지. 근데 열려 있다가 이게 수축해서 다시 내압이 상승하면 방실 판막의 심방 쪽으로 뭐 한다는 거? 열려 있던 게 닫힌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에 따라서 열고 닫힌다는 거야? 혈압의 압력에 따라서 열고 닫힙니다. 이때 심실은 수축하지만 동맥 판막이 열리기 전이므로 심실 내의 압력이 갑자기 뭐돼? 올라가죠? 판막이 열려가지고 피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으니까 압력이 급상승한다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심실 내압이 증가해서 동맥 앞보다 높아지면 닫혀있던 동맥 판막이 동맥 쪽을 향해서 뭐해? 열립니다. 앞이 더 상승하면 바깥보다 동맥 앞보다 높아지면 열려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가게 된다. 아, 그래서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구나. 왜? 심장 앞에 압력이 바깥에 있는 동맥 앞보다 뭐하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압력에 의해서 혈액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 다음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운동시나 각 말초 조직에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양의 혈액이 박출된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압을 뭐 해야 될까? 심장의 압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혈액을 박출한 심실은 차츰 내압이 떨어지는데 혈액이 다 빠져나갔어. 그럼 압력 상승됐던 게 다시 떨어져. 심실 내의 혈압력이 줄어들어. 심실 내압이 동맥압보다 다시 뭐해? 낮아지면 이제 판막이 뭐 할까? 아까 높아지면 열렸으니까 이번엔 낮아졌으니까 뭐 해야 돼? 닫히겠죠? 닫혀졌으니까 이제 다시 혈액이 뭐 할까? 안 흐르고 우선 정지 상태가 되기, 정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선 모여 있겠죠? 모여 있면서 혈압을 다시 뭐 해야 돼?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해됐니? 네, 이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동맥 판막이 닫혔고 방실 판막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방보다 심실 내압이 저하되면 방실 판막이 심실 방향으로 열리고 혈액이 심방으로부터 유입되어 심실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혈액량이 이제 증가한다 이 말이죠. 상황이 됐니? 자, 역시 혈액의 이동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혈압에 의해서, 네, 피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심장의 주기가 계속적으로 뭐 되는 것이다? 반복으로 도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네 번째 문단 갈게요. 세 번째 문단은 혈압에 따른 뭐의 이동을 얘기해줬어? 혈액 이동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어요. 내용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걸 딱딱 정리하시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만 생각해놓고 문제 풀면서 접근해서 찾아라 이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가자. 자심실의 수칙에 의하면 대동맥으로 박출된 혈액의 일부는 즉시 동맥으로 통해 말초로 이동되지만 일부는 미처 말초로 운반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어디에 있대? 대동맥에 있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대동맥에 있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한다는 거지? 즉 앞에 거랑 같은 말이야. 대동맥은 자체의 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을 수용하기 때문에 동맥 내에 압력이 생기는데 이를 동맥혈압이라고 하며 흔히 혈압이라고 지칭한다. 갑자기 혈압이 양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뭐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네. 이 압력에 의해 탄력성이 있는 동맥의 벽은 진동을 받아 팽팽한 호스의 한쪽 끝을 진동시킬 때 다른 쪽 끝으로 진동파가 이동하는 것처럼 박동이 나타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맥박이라고 한다. 빨딱빨딱 뛴다는 거지. 이동이 막 일어난다는 거지.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 동맥벽. 우리의 맥박이 짚히는 건 다 뭔 거야? 동맥벽, 동맥. 알겠냐? 됐어.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 혈압은 대동맥이나 동맥의 총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되어 용적이 적은 혈관에 수용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건데 이를 뭐라고 한다? 수축기 혈압과 무슨 혈압? 확장기 혈압으로 표시한다. 이미 아까 뭐랑 뭐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 수축기가 있고 뭐가 있고 확장기가 있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각각을 설명한데 가보자. 수축기 혈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자심실에서 시작하네.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이 동맥 내로 박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빠져나갔어. 생긴 압력이며 확장기 혈압은 수축기에 대동맥에 일시적에 저장되어 있던 혈액이 말초로 흘러간 후 남아있는 혈액이 대동맥에 수용됨으로써 생기는 압력이다. 다시 한번 수축기 혈압 어디서 생긴다고? 대동맥에서 빠져나가서 생긴 겁니다. 확장기 혈압은 말초신경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남아있는 애들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고 결국 혈압은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이 말초로 흘러가느냐에 의해 결정되는데 혈관에 혈액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혈압은 뭐 한다는 거야? 상승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혈압이 높다는 뜻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야. 말초로 못 내려가고 거의 고여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됐니? 이해돼? 안 돼? 됐어요. 따라서 심박출량의 증가로 동맥 내에 남아있는 혈액이 많아지거나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말초 저항이 증가하면 혈액이 말초로 잘 흐르지 못해 혈압이 뭐 하는 거다? 상승하는 거다. 왜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혈관의 탄력성은 콜레스테롤과 니코틴 등으로 인해 혈관병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노화에 의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이유? 콜레스테롤 혹은 뭐? 니코틴 혹은 뭐? 노화에 의해서 노폐물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될까? 신경 써야겠죠? 조심해야겠죠? 줄여야겠죠? 네, 그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문제를 안 풀 거기 때문에 지문 내용만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심실 수축 시 대동맥 혈관벽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심실이 이완하는 동안 혈류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감소되는데 이때
감소된 에너지가 바로 뭐래? 맥압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뭐라고? 맥압. 네, 맥압이랍니다. 자, 뭐냐?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압, 3자 관계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우선 확장기 혈압이 상승한다. 아, 이거 순서 잘 기억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해. 그럼 확장기 혈압이 뭐 한다고? 상승. 그리고 동맥에 더 많은 혈액이 수용된 채로 다음에 심장 주기에 계속 혈액이 박출되므로 혈액이 누적되어 결국에는 수축기 혈압도 뭐 한다? 상승. 혈액이 많아지니까 수축기 혈압도 같이 상승했어. 만일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여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고 말초 저항이 일정하다면 결국 확장기 혈압도 뭐 한다? 낮아진다. 혈압이 이제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 한편 혈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청진법이 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혈압 뭐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측정법. 어디에서 측정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겠죠? 청진법으로 혈압을 측정할 때는 혈압계, 청진기, 낭대를 필요로 한다. 낭대는 혈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를 감싸 압력을 가는 일종의 압박붕대다. 우리 여기 쓱 감는 거 기억나지? 혈압계가 달린 낭대를 심장 높이의 상박에 감고 낭대에 연결된 풍구를 이용해서 바람, 압력을 가하면 상완 동맥이 압축되는데 이 바람을 가한다라는 게 뭐를 압축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야? 상완 동맥 위에 있는 동맥을 압축해. 동맥압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할 경우 상완 동맥의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된다. 피가 뭐해? 순환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압축된 동맥의 아랫부분에서는 혈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때 압력을 조금씩 떨어뜨려. 천천히. 압력이 동맥압보다 낮아지면 눌렸던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뭐해? 흐르기 시작하죠? 순간적으로 확 나가는 거지? 우리 이거 전기 게임 하는 거랑 똑같이 전기 올리는 거.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혈액순환을 막 시키는 거야. 처음 흐르기 시작할 때의 혈류는 혈관이 여전히 원래의 구경보다 좁기 때문에 난폭형 흐름이 되어 청진기로 혈류가 동맥혈관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들을 수 있답니다. 청진기로 이제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 낭대의 압력을 낮추면서 소리를 들을 때 최초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보다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 또는 무슨 혈압이라고 한다? 최고 혈압, 제일 높은 혈압이 된다. 이 말이네요. 낭대의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들려. 혹은 약해져. 이때 혈압이 가장 무슨 혈압이 되는 거다? 최저 혈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잰다는 거야? 혈압을 측정한다. 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혈압은 심장의 기능과 인체 전반의 혈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혈압 측정을 통해 심장과 혈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혈압은 신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뭘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모호한 얘기를 했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따로 안 풀 건데 이것만 봐봐. 2번만. 사실은 2번에 있는 이게 그대로 뭐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뭐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냐? 혈액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고 있는 구조죠. 어떻게 가고 있대? 대정맥에서는 아까 어디로 흐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우심방. 우심방에서 어디로 갈까? 이 판막이 닫혀있다가 열리면서 우심실. 우심실에 다시 어디로 간대? 폐. 폐 얘기는 우리한테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 폐. 그 다음 어디? 다시 자심방. 자심방에서 어디? 자심실. 자심실에서 어디로? 대동맥.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렇게만 얘기했어. 대정맥에서 우심방. 자심실에서 어디로 빠져? 자심방에서는 어디로 빠져? 폐정맥, 아까. 폐정맥에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자심방.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심실에서는, 우심실에서 어디로 갔었어? 폐동맥. 자심실에서 어디로 갔었어? 대동맥. 이렇게 갔거든? 요렇게 세부적으로 부분을 설명했다면, 여기는 전체 큰 흐름을 한번 보여준 거야.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맞게끔 내용 찾아서, 어떤 상황일 때 여기가 열리고 닫히면서 혈액이 흐르는지 뭐 하라는 얘기야? 설명하라 이거죠? 이거 그대로 지문 내용대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요것만 해볼까? 1번에 A 부분이 어디야? 우심방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심실로 가야 됐네. 그럼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상황의 압을 따지면 어디가 압이 더 높아야 되냐?
우심방이 높아서 일로 뭐 하게끔 해야 돼? 흘러가게끔 해야죠? 오케이. 설명돼 있냐? 우심방의 내압이 우심실보다 높아. 방실 판막이 심실 방향으로 열려야 된다. 맞아, 틀려? 맞지? 그래야지 일로 흐르겠죠. 두 번째 B 부분입니다. 우심실 내부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해서 폐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지게끔 그랬어. B는 여기네. 혈액이 막 들어와. 그리고 여기는 아직 안 열렸지. 그럼 내부에 혈액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상승한다.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폐동맥보다 이쪽이 뭐한다? 높아져. 그러면 이제 또 뭐 할 거야? 높아지는 정점에 이르면 열리면서 또 흘러가겠죠. 내 말 이해됐죠? 네, 맞고요. 3번 C. C는 여기는 자심방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자심실. 대동맥 판막이 열려. 자심실의 압력이 낮아져서 자심방의 혈액이 어머나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자심실 혈압 압력이 낮으면 되니? 이동할 때는 이동을 시키는 쪽이 더 압이 뭐야 돼? 높아야죠? 압력이 높은 데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성립 자체가 돼? 안 돼? 안 되죠? 네, 답은 3번이겠네. 4번 보자. D. 여기 대동맥에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이 공급되어 막 들어와. 그죠? 대동맥 혈관벽에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러지? 말초로 가든가 못 가는 건 이제 여기 못 된다 그랬어. 축적된다 그랬죠? 그 다음 2. 여기네. 말초 혈관의 저항이 커지면 동맥 내에 남아있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겠군. 말초 혈관의 저항이 커진다는 거는 제대로 가 못 가?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혈액이 많아지고 혈액이 많아진다는 건 혈압이 뭐 한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냐?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다 정보 파트이기 때문에 정보 내용을 다 정확히 뭐 하는 게 중요해? 인지하시고 어디에서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면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 정도까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